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조선의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시작은 바로 병인 박해로 상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병인 박해,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왜 병인년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1860년에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해 유럽 대륙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크림 전쟁이 일어났던 상황이고, 베이징 조약 이후로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은 드디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1840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아편 전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고, 1853년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나타나고 54년과 58년에 일본이 개항한 사실도 조선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알고는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는 이 사건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남의 일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 본국과 접촉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은 자신들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조선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야 조선 정부 내에서는 안 그래도 성리학적인 가치관과 위배되는 천주교가 퍼지고 있는데, 이 조선 정부의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주교 금지 여론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강변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곳이지만, 이 양화대교 건너편에 있는 절두사는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했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처형되고 3명은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천주교 선교사 3명을 당시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 사령관을 찾아가게 되고, 프랑스 함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사건을 구실로 문호 개방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 쳐들어오니 그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의미 자체는 병인년에 양인들이 일으킨 소동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강화에서 매우 큰 전쟁들이 몇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대부분 이 강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강화 북쪽의 이 지역은 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 있고 암초가 복잡하여 함대들이 들어오기 쉬운 장소는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 남쪽으로 해서 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양화진까지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화 이 해협, 여기 염하라고도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초지진, 덕진진 요런 데서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한강 바로 염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의 부대가, 그리고 이 사실을 접해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양원수의 부대가 이 삼랑성, 정족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특히 양원수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전쟁 과정에서 이 지도를 보면은 프랑스 함대 1차 침입로 해서 서울의 양화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양화진까지 간 이 부대는 정찰 부대의 성격이 큽니다. 전쟁하러 갔기보다는 정찰의 성격이 크고, 결국엔 66년 9월에 온 2차 함대가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목적으로 온 함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으로 대표되는 이 강력한 저항이 있은 후로 프랑스 군대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퇴각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들은
강화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소각시키고 그래서 왕실 도서들도 상당수가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약탈도 당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외교 장각에 있던 의궤입니다. 이게 그 강화에 있는 외교 장각을 복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당시 외교 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왕실의 의궤입니다. 규장각은 정조 때 세워진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창덕궁 안에 세워져 있는 규장각이 사실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실에 그 보관해야 되는, 그리고 왕만이 볼 수 있는 이런 문서들 중에 상당수는 이 강화에 외교 장각을 만들어서 옮겨놨던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왕실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려놓은 의궤도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프랑스군은 뭐 자신들이 잘 모르니까 이 의궤같이 화려한 것들은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냅두고 불질러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문화재들이 여기에서 소실이 되었다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과 의궤 같은 것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군의 침입은 이 강화를 넘어서 서울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외국 세력과 이제 전쟁이라는 수단까지 선택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만이 아닌 조선도 서양 세력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전쟁했다라는 동시에 조선에서는 미국과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에 평양 대동강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더가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의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는 조선 정부의 기본 방침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너럴 셔머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머너는 조선 측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약탈을 자행하면서 인명살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의 지휘 아래 평양에 있던 관민, 그 관청과 그 백성들은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서 대동강에 침몰시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신민양요, 이 187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판 문서들을 뒤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찍어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이렇게 제너럴 셔머노를 격침시켰다는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개항을 해라 라면서 조선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의 기본 입장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자, 오페르트는 독일 출신의 상인입니다. 얘가 통상 요구하기 위해서 도굴 사건을 일으킨 건데 이때 지휘관은 오페르트지만 독일인 오페르트지만 이 도굴단은 굉장히 국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도굴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미국 자본의 도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했을 때 조선 정부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을 시도하는데요. 이 남영군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 집권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바로 남영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다라고 한다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시 국왕의 할아버지인 겁니다. 당시 국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도굴할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굴을 시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 도굴단 안에 조선인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부모의 무덤과 부모의 시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굴해서 남영군의 시신을 볼모로 삼아 조선 정부와 협상을 해서 통상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의 저항이 매우 완강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남영군의 무덤은 조선 왕실의 기본적인 구조인 관을 넣고 거기에다가 회칠,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막 약간 그 시멘트 같은 거를 발라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도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성리학 국가 조선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반감은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되고, 이 미국이 의도했던 조선과의 통상은 일어날 수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군은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고, 그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프랑스군의 그 진격로와 비슷하게 강화 남부의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한 다음에 광성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성보에서는 어제연 부대가 어제연이 지휘하는 조선군이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광성보는 함락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당시에 조선군이 전멸했던 것을 미군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 광성보에 있는 돈대 위에 미군들이 올라가서 점령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사진은 이 콜로라도라는 그 미군 군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이 전통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휘관 옆에 있는 그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바로 여기에 있는 수라고 써져 있는 이 깃발이고요. 이 숫자기가 미군 군함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미군들의 표정이 되게 여유롭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저 깃발이 미군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지휘관의 깃발이 빼앗겼다라는 것은 곧 전쟁에서 그 부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미양요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상수교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도 이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한 거는 자신들이 20년 전에 일본을 개항시킬 때 했던 일을 반복한 겁니다. 근데 일본을 개항시킬 때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력 시위를 했으니 얘네들은 이제 일본처럼 개항할 거다라는 일련의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약 3일이 경과한 뒤에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미양요까지 치르게 되었고요. 저 숫자기는 저때 뺏긴 이후로 이제 오늘날에는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척화비를 건립하면서 오히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척화비는 전국 각지에 약 1000여 개 정도 설립을 하는데, 이 해석은 여러 다음과 같습니다. 양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 쳐들어오는데 비전 전투하지 않는 것은 즉 화 서로 평화를 맺자 화친하자는 것이고, 주화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강력한 워딩을 써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1000여 개 정도 세워놓게 됐는데요. 이 척가비는 이 건립되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시기에는 대부분이 뽑혀서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조선의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물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과연 옳았나 틀렸나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결국에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한계는 조선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지연을 시켰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1840년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동아시아 사이의 맹주였던 중국은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소수에 불과한 영국군에게 탈탈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홍콩을 아예 그들의 영토로 내어주게 됩니다. 1842년부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돼서 무려 145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영국은 아예 넘겨받은 거라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이 중국에게 임차했던 99년간 임차하기로 했던 그 영토들의 임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던 상황이고 홍콩이라는 섬만을 영국이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국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중국에서 홍콩을 아예 할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광저우, 샤먼, 후저우, 닝보, 샹하이와 같은 이런 도시들을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일본에도 전해지고 조선에도 전해집니다. 일본에는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요. 조선에는 이 외교로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본과 조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1850년대에 미국이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일본은 바로 개항을 했던 거고요.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아시아는 당시 서양의 열강들이 추구했던 이 제국주의와 정책, 즉 식민지를 확대해 나아가는 정책의 소용돌이에 이제 같이 휩쓸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물로 우리가 겪었던 것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던 중에 일어났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였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조선은 다음에 보게 될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하게 되고 서양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이 만약에 이 시기에 먼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서양 국가들과 통상 수교를 맺었다면 과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갔다면 어떤 결과를 또 가져왔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선이 말 그대로 통상수교를 거부했을 뿐이지 쇄국, 아예 나라 자체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정책을 취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 정부도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책들을 가져와서 서양의 무기도 만들어 보고 제너럴 셔먼호 이거를 인양해서 똑같이 해체 분해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통상 수교만을 거부했을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혹자는 쇄국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쇄국이라는 단어 완전히 국가를 봉쇄했다는 뜻인데 그것과는 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던 게 바로 흥선대원군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이라는 용어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폐기된 용어입니다. 우리 1860년대 국가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해결하려 했고, 대외적으로 닥쳐왔던 문제들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866년 1월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은 병인 양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사건은 오페르트가 일으켰던 도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났던 것이 신미양요입니다. 근데 당시에 조선이 추진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인도 경영에 집중해야 됐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치에 집중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물론 병인 양요를 일으켰지만 이들 또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식민지 경영에 더 집중해야 됐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유지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미양요는 미군의 역사에서는 한미 관계 역사에서는 좀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이 남북 전쟁을 끝내고 대외로 진출하면서 다른 국가와 치렀던 가장 첫 번째의 침략 전쟁이 바로 신미양요고요. 미국 펜타곤에 걸려 있는 그 방에 미국 펜타곤에는 자국을 위해서 희생된 그 미국 군인들의 이름을 쭉 걸어놓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있는 3명의 이름이 바로 이 신미양요 때 전사한 미군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흥선대원군은 10년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1873년도에 이제 그 권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가 아닌 개화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조선의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조선이 최초로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인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